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독 마음이 급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서둘러 챙겨 현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딸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비명과 함께 욕설과 둔탁한 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현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유가 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맞을 때마다 고통의 비명을 질렀죠. 박재호, 너 지금 미쳤니? 이게 어디서 주먹질이야? 어머니, 또 언제 오셨대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소연아, 괜찮아? 그냥 잠깐 좀 말다툼 좀 하다가 부부 사이 일이니 그냥 가시죠. 이게 어떻게 말다툼이니?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오해입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 두 눈으로 보든 뭘 하든 그냥 오해라고 생각하고 가시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사람 개 열받게 하지 말고. 뭐야? 사위를 힘껏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떨고 있었죠. 소연아, 정신 차려봐. 괜찮아? 어디 많이 아파? 엄마, 엄마 너무 아파. 어떡해, 이걸 어떡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순간 사위가 뒤에서 거칠게 소리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의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작은 식당을 꾸려가며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 애썼기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기꺼이 딸을 맡기겠다고 늘 다짐했죠.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 튼튼한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고 자상한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미소에 제 마음도 놓였죠. 그때 저는 참 행복했어요. 마침내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재호야, 우리 소연이 잘 부탁한다. 너한테 딸 하나 보내려니 엄마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네. 꼭 행복하게 해줘야 돼. 우리 애가 마음이 약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사는 애거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연이 성격 잘 알잖아요. 속상한 일 없도록 늘 잘 챙기겠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할 자신 있어요. 그래, 너 그 말 꼭 지켜야 한다. 엄마는 이제 너만 믿고 마음 놓을게. 둘이 싸워도 네가 좀 져주고 그래라. 우리 소연이 기죽지 않게. 그럼요, 어머님. 소연이 힘든 일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옆에서 챙길 거고요. 무슨 일이 있든 항상 소연이 편에서 먼저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걱정 내려놓고 저 믿으세요. 제 식당에 찾아올 때마다 사위는 항상 밝은 얼굴로 저를 챙겼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이 진심이라고 확신했죠. 소연아, 엄마가 보기엔 재호 그 애 참 좋은 사람 같더라. 너 생각해서라도 서로 잘 맞추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엄마 걱정 이제 그만 좀 시키고. 엄마는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많다. 재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웃을 일도 많아졌고 엄마 마음 이제 편해질 거야. 내가 꼭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 걱정 덜어드릴게. 그래, 네 말 들으니 엄마가 마음이 좀 놓이네. 행복해라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알았어 엄마. 걱정 말고 나 믿어봐.
하지만 그날 목격한 사위의 끔찍한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죠.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사위와 딸을 따로 분리했어요. 사건 현장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죠. 저 사람이 제 배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냥 친 것도 아니고 숨이 멎을 만큼 강하게 때렸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제발 믿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배를 주먹으로 여러 번 강하게 때렸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경찰관님, 이거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네. 제가 무슨 폭행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다투다가 밀친 거라고요. 이거 부부끼리 살면서 흔한 일이잖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히 말씀하세요. 아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밀친 거 가지고 사람을 폭행범 취급하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에 말다툼하다가 살짝 밀었다고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범죄자예요? 억울해 죽겠네 정말.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 잘 들었으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세한 건 저희가 다시 확인할 겁니다. 경찰은 딸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배와 팔을 살펴봤지만 분명한 외상 흔적이 없었어요. 경찰의 얼굴에는 곤란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죠. 경찰은 결국 큰 부상이나 외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저 사위에게 주의하라는 구두 경고만 했죠. 아니, 경고만 하고 그냥 가신다고요? 내 딸이 저렇게 맞았는데 이게 그냥 말로 끝낼 일이에요? 폭행이라고요, 폭행.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머님, 저희도 상황이 난처합니다. 지금 당장 외상 흔적이나 진단서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구두 경고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애가 맞은 건 뭐가 되는 건데요? 억울해서 못 참겠네 정말. 진정하시고요. 병원 가셔서 정식으로 진단서 끊으시고 고소장 제출하시면 그때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조사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테니 그때는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찰이 떠난 직후 저는 사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교묘하게 흔적이 남지 않도록 배를 골라 때린 이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직감적으로 사위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발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이었어요. 마음속에서 불안감과 함께 심각한 위기의식이 커졌죠. 딸이 이대로 그 집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더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의 옷가지를 챙기고 제 집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어딜 데려가요? 당장 소연이 놔두고 나가요. 사람 계속 열받게 하지 말고. 너, 경찰 아직 집 근처에 있어. 알아? 어디 한 발짝만 더 다가와봐. 바로 경찰 다시 부를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죠. 경찰? 아이씨, 진짜 귀찮게 하시네요. 정우님, 단순히 부부싸움에 왜 이렇게 끼어드세요?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넌 안 부끄럽니? 가증스러운 것. 그동안 그렇게 몰래 내 딸 때렸어? 네? 아유, 때리다니요. 참나. 어디서 그런 모함을 하십니까, 장모님? 사위놈은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의식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무서울 줄 알아?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바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다시 경찰을 부른다는 제 말에 사위는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딸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폭행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요. 하지만 그 어떠한 폭행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기에 의사는 저희 말을 크게 믿어주지 않았죠. 일단 발급은 받았지만 그조차도 단순 배의 통증을 호소한다는 수준이었고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저는 그 길로 딸을 데리고 일단 제 집으로 갔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랐죠. 제 집으로 돌아온 후 딸은 아무 말 없이 결혼 전 쓰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방문 앞에 가만히 서서 작게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죠. 그 흐느낌을 듣고 있으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먹먹한 통증이 퍼졌어요.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딸을 데려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죠. 누군가 현관문이 부셔질 듯 요란하게 발로 차더군요. 사위였어요. 곧이어 문 너머로 사위의 거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사위는 딸을 당장 내놓으라며 문을 세게 발로 차기 시작했죠. 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에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사위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경찰이 저희 집으로 도착을 했죠. 아까 낮에 신고한 사람인데요. 사위가 이번에 제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고 난리를 치고 갔다고요. 왜 그냥 가시려고 해요? 바로 그놈 찾아서 잡아가셔야죠.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요. 아유, 어머님, 저희도 현장에서 사위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봤잖아요. 문이 부서질 정도로 차고 온갖 욕설까지 퍼부었는데 그런데 대체 왜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저희도 규정상 현장에서 사위분이 행패를 부리는 걸 보지 못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오면 그때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그러다 큰일 나면요. 그때 가서 책임질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날 이후로 사위는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게 전화를 해서 딸을 내놓으라고 했죠. 늦은 밤 새벽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이혼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제 딸을 때린 사위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이죠.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진짜 큰일 나는 수 있습니다. 소연이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큰일? 지금 자네가 내 딸한테 손댄 그 큰일을 말하는 건가? 난 절대로 소연이 못 보내. 어디 해볼 테면 해봐. 후회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돌려보내요. 좋게 말하고 있을 때 못 이기는 척 보내시라고요. 더 이상 저 자극하지 마시고요. 꿈도 꾸지 말게나. 이번 일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딸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죠.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제 마음까지 답답해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사위가 찾아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딸은 불안해했어요. 소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재호 걔가 너 때린 거 이번이 처음 아니지? 전에도 이런 적 있었던 거야? 말해봐, 제발. 엄마는 네가 말 안 하고 속으로 참고 있는 게 더 무서워. 언제부터야, 어?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섭고 창피해서.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딸은 대답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눈을 질끔 감으며 참담한 마음을 삭혔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입을 열었죠. 엄마, 나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재호 씨 더 화나기 전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거길 네가 왜 돌아가? 왜? 다시 거기 가서 또 맞고 살아? 절대로 안 돼. 얘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난 그게 너무 무서워. 소연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지금 이러니까 엄마가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다. 엄마 살아있는 한 너 절대 그 집에 다시 못 들어가. 이런 게 요즘 TV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인가 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총명했던 아이가 이제는 바보가 된 듯했죠. 저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부터 바꾸고 사위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딸이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연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죠. 딸은 제 결정을 말없이 따랐어요. 저는 그 후로 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최대한 편안하게 대해주며 딸의 불안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느 정도 진정을 했을 때 딸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 생각엔 박재호 걔가 곱게 이혼해 줄 리가 없고 이혼 소송부터 하자. 더 늦기 전에 얼른 정리해야지. 근데 소송하려면 분명한 증거가 필요해. 그동안 그 인간이 너 때렸던 거 증거 같은 거 있어? 사진이나 진단서라도. 없어. 엄마, 그 사람 늘 멍도 안 들게 교묘하게 때렸어. 눈에 띄는 상처 같은 거 남기지 않으려고 했나 봐. 그 교활하고 악랄한 자식,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니? 진짜 어디서 그런 악마 같은 놈을 만나서. 아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린다 진짜. 그럼 다른 문제는 재호 그 인간 폭력 말고 또 이상하거나 문제 될 만한 거 없어? 뭐든 좋아. 네가 조금이라도 의심한 거 말해봐. 딸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사실 엄마,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수상한 건 있었어. 아무래도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밤늦게 자꾸 나가는데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말도 자꾸 바뀌고, 물어보면 오히려 화부터 내고. 딸의 말에 따르면 사위는 최근 밤늦게 자주 외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설명이 늘 불분명했다고 했죠. 딸의 이유를 캐물으면 화를 내며 딸을 피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위의 외도가 사실이라면 확실한 이혼 사유가 될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흥신소의 조사를 의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에게 부탁해 믿을 만한 흥신소를 소개받았어요. 사위의 외도를 밝혀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사위의 사진과 직장 정보, 밤늦게 집을 비우는 시간대까지 꼼꼼히 정리해 전달했어요. 흥신소에 철저히 비밀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위 외도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는데 흥신소 측이 일주일 사위를 따라다녀보니 뭔가 이상했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위가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했어요. 사위의 행적이 단순한 외도와는 달라 보였다고 덧붙였죠. 그래서 박재호 그 인간이 밤마다 만난다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이 일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엔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요. 평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낌이 좀 꺼림칙합니다. 적어도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일반적인 지인 관계는 아닌 것 같고 동네 건달들 같아 보여요.
흥신소 중간 보고를 들은 저는 단순히 여자가 아닌 더 위험한 무언가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추가적인 증거를 꼭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다가 동생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집을 자주 찾던 동생이 딸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사건을 알게 되었죠. 여동생은 딸이 당한 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소연이랑 재호 이혼시키려고 내가 흥신소 통해서 그놈 뒷조사 중이야. 언니도 참 답답하네. 그냥 당장 이혼 서류 갖다 던지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뒷조사식이나 해? 네가 그놈 성격을 몰라서 그래. 재호 걔가 순순히 도장 찍어줄 인간이냐? 분명히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대로 된 증거부터 확보해 놓으려고 그러지. 제 말에 화가 난 여동생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위를 제대로 파헤쳐야겠다고 말했죠. 여동생은 자신의 아들이 사위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조카를 통해 사위가 회사에서 실제 어떤 평판인지 알아보자고 제안했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조카에게 부탁을 전했죠. 조카도 자기 일처럼 화가 나서 펄펄 뛰더니 바로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카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죠. 이모, 저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회사 사람들 인맥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알아봤는데요. 그 회사에 박재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대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호 걔가 그 회사 다닌다고 매일같이 출근했는데 없는 직원이라니 말이 돼? 저도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근데 지인들 말이 처음부터 거기 직원이었던 적이 없대요. 뭔가 이상해요, 이모.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 박재호 걔가 지금껏 우리 모두를 완전히 속인 거란 말이잖아. 도대체 왜? 대체 무슨 꿍꿍이야? 저는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즉시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딸은 충격에 빠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퇴사를 했거나 잠시 근무한 흔적도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위가 했던 말을 되짚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회사에 잘 다닌다며 보너스까지 받아오곤 했다고 했죠. 실제로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일상이었습니다. 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박재호가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니. 그럼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야? 나랑 지금까지 산 시간은 다 뭐였던 거야? 소연아,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엄마도 충격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야. 재호 그놈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우릴 속였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바보같이 속은 내가 너무 미워. 아니야, 소연아.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겠니? 엄마가 있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저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위는 지금껏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돈의 출처도 분명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최근 드러난 흥신소의 중간 보고도 마음에 걸렸죠. 딸을 전문가처럼 때리는 그 모습하며 무언가 더 어둡고 위험한 일을 사위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위의 정체를 서둘러 밝혀야만 했어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과 약속한 날, 중간 보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은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서류를 펼쳤죠. 서류 안에는 사위가 접촉한 인물들의 간략한 프로필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사위분을 계속 추적해봤는데요.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별들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잠깐만요. 폭력 전과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린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크고요. 확실히 단정 짓기엔 조금 이르지만 계속 추적하려면 저희도 위험 부담이 커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위험 수당이 좀 필요합니다. 돈은 얼마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알아야겠어요. 박재호 그 인간이 정확히 뭐라고 다니는지. 조금이라도 수상한 게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은 조사하며 느낀 점을 덧붙였습니다. 사위의 행적은 외도는 절대 아니라고요. 늦은 밤마다 수상한 장소를 10군데도 넘게 오가며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혹시 술집이나 업소 같은 곳인가요? 그런 곳을 드나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아니라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폐가 같은 가정집에서 주로 만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하고 잠깐 만나고 바로 헤어지는 식이요. 폐가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데서 뭐라는 걸까요? 대체 거기서 뭘 하는지. 정확히 뭘 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느낌이 썩 좋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저는 흥신소 직원의 대답에 입이 다 마르더군요. 대체 사위가 뭐하는 인간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직원의 표정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직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까지 언급했죠. 사유가 단순히 위험 인물들과 어울리며 유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법적인 일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알던 사위는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죠. 부탁드립니다. 박재호가 정확히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 주세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솔직히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여기까지 온 이상 확실히 끝을 봐야겠죠.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해요. 비용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대신 철저하게 확실하게 조사만 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민되었어요. 저같이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하는 소시민인 제가 저런 인간에게 맞설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큰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죠. 고개를 돌리자 사위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됐죠. 사위는 의자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고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놀라 달아났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어디서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를 해? 장모라고 최대한 좋게 봐주니까 내가 아주 우습지? 너 또 한 번만 나 건드리면 그땐 네 집 식구 다 죽는 거야. 알아?
손 못 놔? 지금 어디서 협박이야? 이거 당장 안 놔? 나가.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다음에 또 사람 써서 나 뒷조사하면 진짜로 그땐 뭘 할지 나도 몰라. 그리고 딱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소연이 당장 돌려보내요. 안 그러면 진짜 끔찍한 일 벌어질 테니까 알겠어? 웃기지 마. 네 협박에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일주일 안에 보내요, 소연이. 서위는 그렇게 온 식당을 뒤엎은 채 쏟아진 유리 파편들을 밟으며 거칠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흥신소 직원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급한 마음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밀려왔어요. 흥신소 직원마저 연락이 끊긴 이 상황이 몹시 불안했죠.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해 사위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정식으로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돌아온 그날 밤, 역시나 사위에게 전화가 왔죠. 장모님, 진짜 겁이 없으시네. 날 경찰에 신고해?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 내가 너 같은 인간 협박에 기죽을 줄 알아? 어디 한번 해봐. 소연이 절대 너한테 보낼 일 없다. 법이 괜히 있는 줄 아니? 하하하, 법. 좋아요, 법대로 해요. 어차피 그깟 벌금 몇 푼 내면 끝인데 장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재미있네. 어디 할 거 다 해봐요. 오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마.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사위의 태도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끊겼던 흥신소 직원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당장 만나야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흥신소 직원이 기다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흥신소 직원을 마주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원의 한쪽 눈은 심하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보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박재호 미행하다가 그만 들켜버렸어요. 제가 제대로 조심하지 못하고 접근했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세상에, 괜찮아요? 박재호, 그 인간이 때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어머,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을 이제 들켰기도 하고 그 사람 보통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쯤에서 조사를 멈춰야 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미안해요. 내가 괜히 위험한 부탁을 했네요.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직원은 더 이상의 조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를 제게 건넸습니다. 남은 돈의 일부까지 돌려주며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위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다시금 실감했죠.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사람도 방법도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솔직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생각했어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도 막막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흥신소에서 넘겨준 중간 보고 서류를 꼼꼼히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죠.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제 시선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위의 10대 시절 기록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사위는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같은 반 학생을 여러 명이 집단으로 심하게 폭행했고
결국 그 학생은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죠. 손에 든 서류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그 사건으로 소년원에서 복역했지만 사건은 철저히 은폐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돈들이 엄청난 합의금을 쓰고 철저히 덮어버린 것이었죠. 제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사위의 진짜 본성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사위의 두 얼굴이 너무나 끔찍하고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서류 끝자락에서 흥신소 직원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재 사위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죠. 흥신소도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단순한 폭력범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적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소연아, 너 정신 단단히 차리고 들어야 돼. 박재옥에 옛날에 사람을 죽게 만든 적이 있대. 학교폭력 사건 주동자였는데 결국 피해 학생이 죽었대. 상상하는 것보다 박재옥 그 인간 더 쓰레기고 무서운 인간이야. 그런 놈이랑 절대 다시 마주치면 안 돼. 무조건 안전하게 떨어져 있어야 돼. 알겠지? 뭐라고? 사람을 죽게 했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 설마, 어떡해?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위의 위험성을 실감할수록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저희 모녀는 결국 마침내 부산에 사는 남동생 집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운영해온 식당도 급히 부동산에 내놓고 집 역시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올렸죠. 딸과 저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부터 모두 바꿨습니다. 사위가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흔적을 없애려 애썼죠. 서둘러 짐을 챙기고 조용히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남동생과 올케가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조카들도 저와 딸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위로해줬죠.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곧장 정식 절차를 진행했죠.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 박재호 그 인간 정말 위험한 인간이에요. 폭력성도 심하고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요. 제발 소송 진행하는 동안 우리 딸이 그 인간이랑 절대로 마주치는 일이 없게 철저하게 보호 조치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건 내용을 보니 철저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걱정 마시고 따님과의 접촉이 전혀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일만큼은 막아주세요. 그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딸과 사위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위가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말이죠. 변호사는 제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언제나 마음 한쪽이 편하지 않았죠. 사위가 언제 어떻게 저희를 찾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어요. 식당도 집도 빠르게 처분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금방 팔리지 않았었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딸이 다시 사위와 마주할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엄마, 나 때문에 부산까지 도망와서 정말 너무 미안해.
얘가 또 무슨 소리를 해. 지금 중요한 건 너야. 미안하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누구도 널 탓하지 않아. 박재호 그 인간이 나쁜 거지. 그래도 엄마, 다 나 때문이잖아. 그런 인간한테 속아서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소연아, 속인 박재호가 나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혼 소송 끝내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알았지?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피신한 부산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저희를 향한 사위의 집요함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부산으로 피신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사위의 방해로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딸과 저는 부산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남동생 집에서 나와 작은 전셋집을 얻었죠. 그날은 딸과 함께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위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급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묻고 있었죠.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결국 부산까지 저희를 찾아온 게 분명했으니까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급하게 가방에 챙겼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아이씨, 개같은. 드디어 찾았네. 아줌마 돌았어? 내가 끝까지 못 찾아낼 줄 알았어? 사위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와 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죠. 그리고는 억지로 딸을 끌고 마당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따라오라고! 네가 나한테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냥 내 거야, 내 소유물이라고! 야, 이 미친놈아. 이거 안 나? 내가 왜 네 거야?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안 산다고. 저는 사위가 딸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붙잡고 힘껏 저항했죠. 사위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온몸에 퍼지는 통증에도 저는 다시 일어나 사위를 붙잡았죠. 사위는 분노하며 이번엔 발로 저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바닥에 쓰러졌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사위를 막아섰죠. 그 순간 딸이 비명을 지르며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팔을 있는 힘껏 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며 처절하게 저항했죠. 야이씨, 미친 게 감히 남편을 물어? 너 이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나 이제 너 같은 인간한테 절대 안 끌려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못 가. 끝까지 말 안 듣네 이게. 그래, 내가 오늘 아주 너 죽여서 데리고 가주마. 그래, 죽여봐. 다시는 너한테 안 당해. 절대 못 가. 절대로. 하지만 사위는 저희 모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강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딸마저 사위에게 거칠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온 힘을 끌어모아 젖먹던 힘까지 짜내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위 다리에 매달려 종아리를 있는 힘껏 물어뜯었죠. 사위는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저를 떼어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끝까지 사위 다리에 매달렸죠.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경찰은 빠르게 사위를 제압하고 체포했죠. 그만하세요.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계속 반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됩니다.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내 아내 찾으러 온 거라고! 저 여자가 내 와이프라고! 경찰이 사위를 제압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저에게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았죠. 딸의 온기가 느껴지자 긴장했던 마음이 비로소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의 아픔보다 딸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사위를 발견하고 집으로 급히 와서 짐을 싸다가 저는 생각했었어요. 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 우리가 늘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지 강하게 마음이 들끓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저희 집 마당은 높은 언덕에 있어 멀리서 오는 사람의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기를 하다가 멀리서 사위의 모습이 보이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무단 침입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가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경찰에 긴급하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위가 집에 들이닥치기 전이었지만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은 뻔했기에 이미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은 것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집안 구석진 곳에 잘 숨겨놓고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사위가 집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모든 행동을 확실한 증거로 남기려고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마침내 사위가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딸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그때 저는 일부러 예전에 있었던 딸을 때린 사건을 언급했어요. 뻔뻔한 놈아, 여기 왜 찾아와? 내 딸이랑 너는 끝났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부부가 부부싸움 좀 한다고 이혼합니까? 부부싸움? 너 수시로 내 딸 때린 거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너보다 약한 여자 때리니까 기분이 좋았니? 어? 그래, 내가 때렸다. 내 마누라 내가 좀 때리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아, 내 일에 좀 끼어들지 마. 지금 네 입으로 때렸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 때렸다. 어쩔래? 또 때려줘? 그 순간 사위는 흥분하며 자신이 딸을 폭행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사위는 스스로 제가 친 덫에 걸린 거죠. 그 모습을 고스란히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겼으니까요. 분노로 날뛰던 사위가 결국 제게 손을 대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위의 공격에 맞서 싸운 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버티겠다는 심정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도착해 사위가 체포된 거지요. 저는 조용히 숨겨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죠. 경찰서로 끌려간 사위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더는 범죄를 부정할 수 없었죠. 결국 사위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 즉시 변호사를 통해 사위를 폭행과 협박, 가정폭력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사위의 죄는 명백히 드러났죠. 재판부는 사위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더불어 저와 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이혼 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위의 범죄가 명확히 입증되자 재판부는 단호히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죠. 마침내 딸은 사위와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했습니다. 딸이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긴 싸움 끝에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이 비로소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깊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죠.
이제 더 이상 사위의 그림자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혼 후 저와 딸은 부산에서 차츰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어요. 그 무섭던 기억도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희미해졌죠. 어느 날 아침 여동생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흥분돼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사위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그 얘기 들었어? 박재호 그놈 도박장 운영하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딱 걸렸대. 이번엔 완전히 제대로 잡혔나 봐. 뭐라고? 도박장? 세상에, 어쩐지 뭔 짓을 하고 다니나 했더니 결국 지가 저지른 죄로 스스로 망했네. 그니까 말이야, 언니. 폭력에 협박에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더니 결국 재발등 찍었지 뭐야. 사위는 이전에 저희 모녀 폭행건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도박장 사건으로 형이 가중되었고 결국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저는 동생과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결국 자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셈이었어요. 자신의 악행과 폭력, 거짓으로 결국 몰락한 것이었죠. 모든 게 탐욕과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긴 시간의 고통과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죠. 어느새 이 모든 사건이 벌써 12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딸은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죠.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곤 합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걸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 덕분에 더 깊이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죠. 저희 모녀는 이제 절대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